자, 지금 막 다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마무리해서 14장 끝냅시다. 자, 우리가 이제 14장에서 처음부터 한번 쫙 한번 살펴보면 리간드 우리가 이제 살펴본 여러 반응들에서 결국에는 메타를 중심으로 해서 베이 코디네이션 번들을 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걸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죠. 그때 이제 심플 어디션, 디소시에이션이라든가 또는 옥시데이티브 어디션, 이건 X타입의 리간드가 들어올 때 또는 S타입의 리간드들이 두 개가 이제 짝지어서 떨어져 나갈 때 그때는 리덕티브 일리미네이션이라고 했고 이때는 베이스의 변화가 있으면서 동시에 산화 상태도 이제 변화가 있어야지 옥시데이티브, 리덕티브 이런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그리고 디소시에이션이 일어날 때 그 두 가지 효과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일렉트로닉 이펙트 하고 두 번째는 스터릭 이펙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봤었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반응 속도하고 그 편향상수하고 뭐 리니어 릴레이션십 이런 게 있었는데 이때 이제 코넨글하고 반응 속도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봤었고, 옥시데이티브 어디션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때 이 경우는 왜 트랜스로 들어왔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런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하이드라이드하게 앱스트랙트 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사이클로메탈레이션이라고 그랬죠. 왜냐면 이게 메탈로 사이클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서 앱스트랙션 하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X타입으로 짝져져 있으니까 전부 다 옥시데이티브 어디션에서 들어가는 리간드들이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리간드가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 각도, 포스핀 두 개가 바인딩하는 각도, 우리가 바이탱글이라고 했는데 바이탱글 베타에 따라서 반응 속도에 또 영향이 있었다. 그런 것도 봤고, 그 다음에는 이건 뭐예요? 카본 커플링 할 때 팔라디움을 써서 하는 반응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핵 리액션도 있고 뭐 소노가시라, 네기시, 스테어, 스즈키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스즈키 커플링이라고 그랬죠. 할라이드하고 보로닉 애시드가 있으면은 이렇게 커플링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촉매 사이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이제 시그마 본드가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교환하는 반응, 이런 걸 우리가 시그마 본드 메타시시스라고 했죠. 그래서 CH3하고 이 수소하고 만나면 연결이 되면은 이제 메세인이 될 거고, 여기는 페닐이 이제 가서 스칸다노신 가서 이렇게 배이할 수 있겠죠. 이런 반응도 있다. 그럼 이런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거쳐서 메탈라 사이클 비슷한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거쳐서 파트너를 바꾸면은 익스체인지가 된다. 그렇죠? 이런 반응할 때 이제 핀서 리간드 같은 걸 사용한다. 핀서 리간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집게처럼, 아까는 바이덴티티였는데 이거는 뭐야? 반응 결합 자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인서션 반응이 있었는데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배운 게 원원 인서션하고 카보니가틸, 카본이 이렇게 껴들어가는 반응이 원원 인서션이고, 또는 이제 더블 본드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원투 자리로 따로따로 이렇게 들어갈 때 원투 인서션이라고 그랬죠. 이 원원 인서션, 카보닐이 이렇게 껴들어가는 반응은 우리가 뒤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반응에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반응이었고, 이 원투 인서션은 뭐요? 폴리머 만드는데 중요한 반응이었죠. 그래서 이 카보닐 인서션 반응을 우리가 이제 메커니즘을 알기 위해서 몇 가지 동위원소 레이블된 화합물들을 사용해서 반응 메커니즘을 확인해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알킬 마이그레이션에 의해서 카보닐이 들어가는 거였다. 그런 메커니즘도 우리가 봤었고, 원투 인서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이제 빈자리가 있을 때 이렇게 에타2 타입으로 붙고 원투 인서션에서 들어가면은 다시 브레이크컨트 사이트가 나오고 또 원투 인서션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폴리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베타 일리미네이션은 원투 인서션의 반대 반응이라고 했죠. 그래서 베타 위치는 수소를 앱스트랙션 하면서 그 X 타입으로 붙어 있는 알킬이 이렇게 에타2 타입으로 에타2 타입의 리간드로 이렇게 딱 옆으로 가서 붙고, 이런 거는 또 다시 또 잘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약하게 붙어 있는 거니까. 앱스트랙션이라는 것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루이스 애시드가 밖에 있을 때 이 중에서 루이스 베이스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루이스 애시드하고 결합을 해서 여기서는 결국에는 이 메탈 쪽에서 전자를 줘서 결합을 만들어야 이 결합이 끊어지는 건데,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전체가 이제 플러스 차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이건 알파 앱스트랙션이고, 알파 위치에 있는 메톡시가 앱스트랙션 된 거죠. 또는 알파 베타 위치에 있는 수소가 메탈에 의해서가 아니라 밖에 있는 루이스 애시드, 여기서는 카보케타이온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한 루이스 애시드인데 여기는 수소를 하이드라이드를 뺐겠죠. 하이드라이드를 뺐으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전자를 이렇게 뺏어오면서 여기 더블본드 만들고 더블본드로 이렇게 대의하는 형태로 변환이 된다. 하이드라이드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얘는 전체가 다시 이제 플러스 차지를 가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베타 앱스트랙션. 그 다음에 캐탈리틱 듀투레이션이라고 해서 달리움 컴플렉스에 예를 들어서 이제 빈자리가 생기고 페닐이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듀트리움이 들어가서 듀트리움이 페닐하고 리덕티브 엘리미네이션에서 나오면은 듀트리움이 치환되는데, 이거를 6자리가 다 반복이 되면 6자리가 전부 다 듀트리움으로 치환된 엔진이 만들어지는 거죠. D6. 이거를 아마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D 이탈릭 제로 쓰고 R.6 이런 식으로. DMSO가 아니라 이건 벤진이죠. 벤진이면 벤진 쓰고 뒤에다가 D 이탈릭 제로 쓰고 6 R.6 서브 6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이런 솔벤트들은 NMR 찍을 때 중요하다고 그랬죠. 프로톤 NMR 찍을 때 듀투레이션 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솔벤트를. 그 다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봤던 반응이 하이드로 포뮬레이션, 이걸 다른 말로 옥소 캐탈리시스라고 하는데, 하이드로 포뮬레이션은 여기 있는
더블 본드에다가 올레핀 화합물이죠. 더블 본드에다가 끝에다가 CO하고 H2를 집어넣어서 포뮬레이션 하는 거다. 포뮬레이션.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는 반응인데, 이렇게 브랜치드 폼이 될 수도 있고 리니어 폼이 될 수도 있는데, 리니어 폼을 만드는 게 더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촉매를 처음에는 코발트 촉매를 썼는데, 촉매의 리간드를 바꿨더니 셀렉티비티나 반응성이나 셀렉티비티가, 특히 이제 셀렉티비티가 많이 개선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바이덴테이트 포스핀 리간드를 쓰니까 BI라고 하는 포스핀 리간드를 써서 코발트 촉매로 반응을 했더니 66대 1의 셀렉티비티가 나왔다. 이런 걸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다른 리간드들을 사람들이 개발해서 메탈 컴플렉스에다 붙여가지고 촉매 반응했을 때 더 좋은지 안 좋은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코발트 대신에 로디움 촉매를 썼더니 이제 포스핀 2개 있고 카보닐 2개 있고 하이드라이드 하나 있는 형태에서 카보닐 떨어져서 스퀘어 플라나되고, 여기 이제 들어가서 카보닐,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게 무슨 반응이에요? 이렇게 되는 반응이 지금 원투 인ሰር션, 그렇죠? 원투 인설션 맞아요? 반응을 하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 스텝에서 리니어 폼이 여기가 아니구나. 그 다음이 중요하구나.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죠. 여기 이 단계에서 리니어 폼이 될지, 여기서 중요한 게 처음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 이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그 R이 안쪽으로 올 수도 있죠. R이 끝으로 갈 수도 있고 R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나중에 나오는 폼이 리니어 폼이 될 수도 있고 브랜치드 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고. 그 다음으로 본 거는 이제 몬산토 프로세스인데, 몬산토 프로세스도 일종의 카보닐레이션 반응인데, 메탄올을 가지고 아세틱 애시드 만드는 반응이었죠. 그래서 어떤 촉매가 쓰이고 촉매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몬산토 프로세스 하면은 사이클 그리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좀 더 개선한 게 이리디움 촉매를 쓴 카티바 프로세스다. 그리고 웨커 프로세스라고 그래서 이거는 올레핀을 그냥 옥시데이션 시키는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R이 H면은 알데하이드가 생기고 알킬이면은 키톤이 만들어지는 반응이에요. 반대로 올레핀을 환원하는 반응이 있어요. 수소를 집어넣어서 이제 그런 반응을 해주는 촉매를 윌킨슨 캐탈리스트라고 했고, 윌킨슨 캐탈리스트 타입으로 이런 보레이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중요한 이때 카이럴 센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난티오 셀렉티브하게 올레핀을 하이드로지네이션 하는 반응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쪽에서 노울스 이런 사람이 샤플리스는 옥시데이션, 그다음에 노열이나 노울스는 하이드로지네이션, 이난티오 셀렉티브하게 하는 반응들을 개발했다고 했죠. 그래서 노열이 촉매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여기서 그래서 이걸 그 반응을 이난시오 셀렉티브하게 하려면은 촉매 자체가 카이럴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카이럴한 포스핀 바이넵이라고 하는데 카이럴한 포스핀을 개발해서 메탈에다 붙여가지고 촉매 반응을 했더니 원하는 대로 이 키톤이 환원이 돼서 알코올로 되는 반응에 여기다 썼더니 100% 이로 잘 만들어졌다는 거고, 샤플리스 촉매는 이렇게 타이타늄 같은 게 이제 옥소필릭한 놈인데 이것도 보면 다이머 형태예요. 타이타늄이 두 개가 있는데 보면 요 놈들에 붙어 있는 리간드가 카이럴한 리간드예요. 그래서 여기 붙을 때 이런 놈들이 붙을 때 이게 이제 어느 쪽으로 접근성이 위쪽 여기가 사이 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이 쪽으로 촉매가 접근하는 거하고 리 쪽으로 촉매가 접근하는 게 한쪽으로 더 접근이 더 잘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선택적으로 이제 반응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에폭사이드를 만들 때 더블 본드에다가 옥시데이션해서 에폭사이드를 만들 때 이 샤플리스 촉매를 씁니다. 샤플리스 이폭시데이션 이렇게 부르죠. 다이타타레이트라고 해서 이 타타레이트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카이럴한 물질이죠. 타타릭 애시드 이런 거 들어봤죠? 여기 깨지면 타타릭 애시드 되는 거잖아. 카이럴하다는 걸 처음으로 발견하고 그 중요성을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일반화하게 나오잖아. 파스테르가 타타릭 애시드 결정을 키웠더니 결정 모양이 거울상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야. 이렇게 딱 이렇게 보통은 결정이 결정처럼 직각으로 생겼는데 타타릭 애시드는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어.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게 카이럴한 형태예요. 그리고 보니까 타타릭 애시드가 D폼하고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SS 폼이 있다 그러면은 RR 폼으로 만든 RR 폼의 결정이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결정하는 RR 폼만 이렇게 들어 있어. SS 폼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다른 결정을 만들기 위해서 거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거지. 파스테르가 카이럴리티가 있구나. 이걸 이렇게 분리할 수 있구나. 대부분은 이렇게 분리가 안 돼요. 섞여서 나오지. 근데 타타릭 애시드만 특이하게 이제 이런 게 됐었는데 그거를 발견을 한 거죠. 보통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카이럴한 화합물들은 어떻게 분리돼요, 여러분? 유기화학에서 다이어스테레오머를 만들어서 하죠. 알폼하고 S폼이 있으면 여기다가 다른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차지 띄면 플러스 차지 띄는 암모늄 같은 놈을 알폼을 넣으면은 얘는 알폼과 알폼이 만난 거, 알폼과 S폼이 만난 거는 프로퍼티가 다르단 말이야. 다이어스테레오머가 되면 그냥 알폼하고 S폼이 섞여 있을 때는 끓는 점도 같고 모든 성질이 같잖아요. 화학적인 특성만 다르지. 분리 못하잖아. 분리하지 지금은. 그것도 이제 다이어스테레옴을 이용하는 거예요. 카이럴 컬럼이라는 게 있어요. 카이럴 컬럼. GC나 HPAC 여러분 컬럼이 이제 사실 이렇게 생겨 있죠. 이 안에 카이럴한 물질이 충전이 돼 있어. 이 안에 카이럴한 물질이 들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알폼하고 S폼을 넣어주면은 한 놈은 빨리 나오고 한 놈은 천천히 나온단 말이야. 나중에 나올 때 들어갈 때 똑같이 들어가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두 개 이렇게 분리돼서 나온단 말이야. 따로따로 받으면 되지. 카이럴 컬럼을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스테레오머로 형성하는 걸 이용하는 거죠.
윌킨슨 촉매가 어떻게 이제 하이드로지네이션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다 살펴봤고, 치환기가 몇 개 있냐, 어떤 형태로 있냐, 묶여 있냐, 그냥 오픈되어 있냐, 트랜스냐, 3개냐, 4개냐에 따라서 반응성이 확 달라지죠. 그래서 요 때가 제일 반응이 빨리 가고, 요 때가 치환기 4개 있을 때가 제일 반응이 느리고, 이걸 이용하면 천연물에서 특정한 부분만 환원을 시켜가지고 원하는 걸 갖다 만들고, 또 뭐 2개가 원래는 믹스처인데 이제 하나로 같은 놈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더블 본드, 이거는 더블 본드가 환원이 돼서 이제 싱글 본드도 되는 건데, 트리플 본드가 있으면은 한번 환원되면 더블 본드가 되고, 그게 다시 또 환원되면 싱글 본드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이렇게 이제 비교했었고, 지난 시간에 이제 본 거는 올레핀 메타시시스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더블 본드 있는 놈들이 서로 파트너를 바꾸는 건데, 이거는 어떤 트랜지션 스테이트, 이런 메탈로 사이클을 형성해서 이런 중간체를 형성해서 이게 다시 또 결합을 바꾸면은 더블 본드 있는 놈들이 서로 파트너가 교환이 된다고 그랬죠. 이걸 이용하면은 링 오프닝 메타시시스 폴리머리제이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링 클로징 메타시시스 해가지고 열려있는 고리를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 R1하고 R2가 따로 있었는데 이렇게 서로 같이 붙일 수도 있고 바뀌는 거죠. 1, 2, 3, 4에서 1번, 4번 붙고 2번, 3번 붙고 그런 거 다 했었죠. 메커니즘은 뭐 이런 메커니즘들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면은 이렇게 붙을 수 있죠. 그리고 그놈이 또 다시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카빈인데, 카빈이 이제 슈랍 타입이 있고 그롭스 타입이 있는데, 훨씬 더 안정하고 값이 싼 그롭스성 촉매를 이제 더 선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처음에는 반응이 느렸는데 반응성이 좋은 걸 개발해서 반응도 빠르고 일도 좋게 나오는 그런 촉매가 이제 개발이 돼 있다. 그롭스 촉매가 개발이 돼 있다 그랬고, 그롭스 촉매, 그래서 이런 거 개발할 때 사실은 이제 실수로 우연히 발견했다고 그랬죠. 알카인도 메타시시스에서 삼중결합 있는 것도 서로 파트너 이렇게 바꿔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결합 하나 주면 왜 만들어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한 번 더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한 번 더 해.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결합을 다른 위치로 바꾼 거예요. 결합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삼중결합이 있는 것 같아요. 알카인이라고 그러죠. 알카인하고 이런 삼중결합 화합물하고 서로 메탈라 사이클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계속 결합을 이쪽으로 몰아주면은 새로운 요놈하고 요놈이 커플링되고 요놈하고 요놈이 커플링된 만들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R'하고 R이 어떻게 돼요? 삼중결합으로 이어져 있는 이런 화합물 만들 수 있죠. 소노가시라 반응으로도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다른 형태의. 그래서 이제 올레핀 메타시시스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게 있는데, 오늘 볼 게 헤테로지니어스 촉매요. 헤테로지니어스 촉매.
우리가 앞에서 본 것들은 촉매가 다량체로 돼 있죠. 그냥 하나의 디스크리트한 몰레큘이죠. 폴리머릭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솔루션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녹아 들어가서 용액 안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촉매 반응을 하기 때문에 촉매 활성이 굉장히 좋아요. 촉매 활성이 굉장히 좋아. 근데 그 대신 단점이 있어. 그리고 촉매 활성이 좋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써도 되죠. 1%도 안 되겠더라고. 0.5%막 이렇게. 아주 소량만 넣어주면 돼. 그 대신 단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호모지니어스 촉매는 한 번 쓰고 버려야 돼. 다시 회수가 안 돼요. 근데 프로덕트만 이렇게 필터를 해가지고 쫙 뽑아내고 촉매는 재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산업체에서는 호모지니어스 촉매가 촉매 활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헤테로지니어스 촉매를 더 선호해요. 왜냐면 헤테로지니어스 촉매는 생성물하고 촉매가 분리도 되게 쉽고 그냥 고체 상태로 있으니까 그거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든지 아니면은 보통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반응 용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반응 용기 자체를 반응 용기의 이 표면을 촉매로 코팅을 해요. 또는 이 반응 이렇게 쭉 파이프처럼 만들어 가지고 파이프에다 촉매를 코팅해 놓고 지나가면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나중에는 거의 다 반응이 가서 프로덕트만 쫙 나오게끔 연속적인 공정으로. 이러면 계속 프로덕트만 넣어주면은 저 반응물만 넣어주면 프로덕트가 계속 나오는 거지. 그렇죠? 따로 뭐 촉매를 분리하고 이럴 필요도 없고 촉매를 계속 쓸 수 있죠. 산업체에서는 이런 걸 더 선호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쓰여요. 헤테로지니어스 촉매가. 여기 뭐라고 되냐면 The reactions occurring on the surface of the catalyst may be extremely difficult to ascertain, practically important. 실질적으로 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에틸렌, 프로필렌, 다이클로로에세인 얘네들을 사용해서 촉매 반응할 때 얼만큼이 쓰이냐면 에틸렌이 23. 대충 24 곱하기 10의 9승 킬로그램이 쓰인다고. 얼만큼이에요? 톤으로 하면 10에 6승 톤이지. 100만 톤, 1000만 톤, 1000만 톤을 갖다가 반응하는데 이 헤테로지니어스 촉매가 쓰여요. 에틸렌, 프로필렌, 다이클로로에세인, 벤진, 에틸벤진, 스타이린. 스타이린은 뭐예요? 벤젠에 바이닐이 있는 거죠. 이거 촉매 반응은 뭐 만드는 게 뭐예요? 얘를 촉매 반응하면 생기는 게 뭐야? 폴리스타이렌, 여러분 스티로폼 이걸로 만드는 거잖아. 스타이렌으로. 휴민이라는 건 여기 생긴 놈이에요. 에틸렌 옥사이드는 에폭사이드. 에틸렌을 옥시데이션한 거, 샤플리스 반응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뭐 프로필 제한된 것도 뭐 이렇게 많아요. 이 에폭사이드가 되게 많이 쓰여요. 그다음에 부타다인, 마이너 아스테이트 이런 건 전부 다 대부분이 뭐냐면 폴리머의 원료예요. 폴리머들 만드는 원료. 거기 헤테로지니어스 촉매들이 많이 쓰인다. 그 중에도 대표적인 게 이제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여기 쓰이는 게 어떤 촉매가 지금은 메탈로 쓴 촉매가 더 좋은 게 개발이 돼 있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사용된 촉매가 있어요. 이걸 만드는데 지글러 나타 촉매라고 들어봤어요? 지글러 나타? 응? 지글러 나타가 칼 지글러라는 뒤에 있나 여기 슬라이드가 독일 사람하고 이태리 사람 나타라는 사람하고 이 타이타늄 촉매를 써가지고 에틸렌을 갖다가 폴리머를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이런 걸 만드는 촉매를 개발을 했는데 수십 년 동안 쓰였어요. 이게.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이걸로. 그 화학자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글러예요. 지글러. 어? 그 이걸 개발한 이유는 이 사람이 그쪽 독일 북쪽에 보면 이제 탄광 지역이 있는데 탄광 지역에서 석탄이 많이 나는데 석탄을 가지고 그 뭐라고 하지 그 석유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잖아요. 여기 그 광산 지역에서는 석탄을 가지고 이런 석유 화합물 여기로부터 여러 가지 중요한 물질들을 만드는 그런 촉매를 개발하는 연구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노벨상 탄 교과서에 나온 중요한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독일의 그 촉매하고 관련된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있어요. 근데 그 연구소의 연구비의 상당 부분을 지글러가 기부한 돈으로 그 연구소가 운영이 돼요. 그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 부인이 취미가 고가 미술품 모으는 게 취미였는데 미술관을 만들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수집을 했다고. 요 촉매로 지글러 나타 촉매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촉매가 헤테로지니어스 촉매인데 타이타늄이 들어가 있는 촉매인데 여기 마오라는 걸 넣는데 어쨌든 지금도 정확한 메커니즘을 몰라요.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추정하냐면 타이타늄에 알킬이 붙어 있다가 여기 오면은 이제 원투 인서션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게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증명이 되거나 한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메탈라 사이클을 만들어서 이렇게 원투 인서션 된 것처럼 이렇게 못 된다. 이런 메커니즘도 있고. 그래서 이 화학에서 지글러 나타라는 촉매라는 거는 지글러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칼 지글러. 여러분 뭐 하버라는 사람도 중요하잖아. 본 하버 사이클 할 때. 하버 알죠? 하버? 질소 가지고 암모늄 만드는 공정. 그 당시에 이제 하여튼 독일에서 화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하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촉매 기술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준 거죠. 그것도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촉매인데 그래서 이런 헤테로지니어스 촉매에 쓰이는 이런 뭐라고 그러죠? 보면 그래서 그 폴리에틸렌하고 프로필렌은 지글로나타 촉매인데 타이타늄 계열의 촉매이고 다이클로 에세인을 할 때는 아이언 클로라이드,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이거 뭐지? 이거 많이 쓰는 반응이 있는데 우리 폴리머 만들 때 그 무슨 반응이야 이거? 할라이드 있으면 이렇게 폴리머 쫙쫙 만들어지잖아 이게. 나도 많이 했는데 그 아무튼 이런 아이언 클로라이드나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써가지고 이런 할라이드가 있는 화물들 폴리머리제이션하는 반응 있고 그다음에 벤진 같은 경우는 플래티넘에다가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갖다가 알루미늄 옥사이드랑 플래티넘을 갖다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흡착시켜가지고 백금을 자체를 쓰면 백금이 비싸니까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다른 서포트 위에다가 실제로 액티브한 촉매를 코팅해가지고 쓰는 거죠. 표면적을 최대한 넓혀서 촉매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징크 옥사이드, 크로미움 옥사이드, 그다음에 실버, 심지어는 실버, 아이언 옥사이드, 팔라디움 이런 것들이 헤테로지니어스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각각의 반응에 적합한 촉매들이 다 따로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반응에 적합한 촉매를 문헌을 찾아보고 적당한 걸 쓰면 되는 거죠. 반응 조건이라는 것들도 다 주소가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하면 대부분 잘 돼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지금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화공과에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워럽게스 리액션이라는 게 있어요. 워럽게스 리액션. 상식으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워럽게스 리액션. 근데 이제 이 반응은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 뭐냐면은 이게 무슨 반응이냐면 물하고 아까 말한 석탄이 될 수도 있고 석유가 될 수도 있고 카본 덩어리 석탄이 카본 덩어리 아니에요. 탄소 덩어리. 석탄을 넣고 물을 넣고 고온 고압에서 반응을 시켜요. 이거 슈퍼 히티드 워터.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우리가 하이드로더멀 리액션이라고 해요. 하이드로더멀 리액션. 수열 반응을 하면 하이드로더멀 리액션을 하면 여러분 압력밥솥에다가 넣고 이렇게 하면은 밥이 빨리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굉장히 고온 고압에서 쇳덩어리로 된 용기 안에다가 물하고 석탄을 넣고 반응을 시키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H2하고 수소하고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근데 일산화탄소는 우리 앞에서 봤죠? 일산화탄소는 사람한테 해로운 불완전 연소가 된 화합물이죠. 그렇죠? CO2가 완전 연소된 거고. 근데 이게 사람한테는 해롭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뭐 할 때 이 CO를 썼어요. 하이드로 포뮬레이션, 그다음에 또 몬산토 프로세스 할 때 CO가 반드시 있어야 됐죠. 산업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화합물이에요. CO는 사람이 마시면은 안 되지만 집집마다 일산화탄소 이거 센서가 있잖아요. 천장에 불 나면은 삑삑삑삑 울리잖아. 그게 그 CO 일산화탄소 센서잖아. 아무튼 그래서 이제 물하고 석탄을 가지고 고온고압으로 반응시키면 생기는 게 수소와 CO의 혼합물이 생기는데 이걸 우리가 신가스라고 불러요. 신가스. 이 신가스는 상당히 중요한 반응 출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피셔 트롭슈 프로세스라는 걸 하는데 보세요. 수소하고 여기서 일산화탄소가 나왔죠. 얘를 넣어주고 코발트 촉매를 넣고 반응을 시키면은 알케인이 만들어져. 석탄하고 물 가지고 수소하고 CO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걸 다시 또 코발트 촉매를 넣고 반응을 하면 알케인이 만들어지고 이건 이제 1대1로 반응할 때 그렇고 수소를 따로 우리가 어디서 이제 추출을 해서 여기 분리를 해서 여기다 이제 수소를 더 넣어줘요. 그래서 이제 수소하고 일산화탄소를 3대1 비율로 섞어주고 니켈 촉매를 쓰면은 메탄하고 물이 만들어져.
수소하고 산소를 2대1의 당량으로 해서 코발트나 징크 카퍼 합금 촉매를 쓰면은 메세놀이 만들어져. 석탄으로부터 훨씬 유용한 알케인이나 메탄이나 메탄올이 제일 비싼 놈인데 이 중에서는 얘네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촉매를 쓰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일단 알케인을 만들 수 있는 수소와 이산화탄소의 혼합물을 우리가 뭐라 불렀다? 신가스라고 불렀고, 이 신가스를 가지고 피셔-트롭슈 프로세스라는 걸 하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들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촉매를 어떻게 쓰냐, 수소와 이산화탄소의 비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걸 찾아낸 거라고. 실험을 해가지고. 스팀 리포밍이라는 것도 있는데 보세요. 스팀 리포밍. 여기서 이제 메탄가스가 만들어졌죠. 물하고 만들어졌는데 이제 고온 고압이니까 이게 그냥 물이 아니라 스팀 상태일 거 아니야. 굉장히 뜨거운 전기일 거 아니에요. 메탄가스가 천연가스 아니야. 내추럴 가스가 주성분이 대부분이 메탄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추럴 가스하고 스팀하고 반응을 시키면 또 다시 뭐가 되냐면 거꾸로 돌아가. 니켈 촉매를 써서 하면 이게 됐잖아요. 다시 또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니켈 촉매를 써서 온도를 올리면 700도에서 1000도를 올리면은 이렇게 같은 반응이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역반응 거꾸로. 메탄을 가지고 지금은 보세요. 메탄은 굉장히 값이 싸죠. 사막에서 천연가스 엄청 나오지. 값이 싸지. 근데 그거를 물하고 반응시키면은 CO하고 수소가 나와. 이 반응이 이제 피셔-트롭슈 프로세스에서의 역반응이죠. 역반응이 가는 거예요. 역반응. 거꾸로 가는 게 일산화탄소하고 수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더 이익이야 지금은. 왜냐면 우리가 지금 수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수소 경제로 가고 있잖아. 에너지원으로. 여기서 나오는 CO는 앞에서 우리가 다른 데 분리해가지고 우리 필요한 데 또 쓰면 되잖아. 하이드로 포뮬레이션 할 때 쓰면 되잖아요. CO는 갖다가 수소는 뭐에다 쓰면 돼요? 분리해서 수소 자동차 이런 데다가 쓰면 되잖아. 스팀 리포밍을 하면 그래서 수소가 3당량이 나요. 3당량 메탄에서 3당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워러가스 시프트 리액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나온 CO 있죠. CO를 분리해서 물하고 반응을 한 번 더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CO2하고 수소가 발생이 돼요. 결국에는 뭐야? 이 메탄 하나로부터 지금 수소를 3당량 뽑아내고 CO가 나오는데 이 CO를 한 번 더 반응시키면 어떻게 돼요? 수소가 한 번 더 나오지. 그래서 메탄 하나에서 뭐요? 수소를 물론 이제 물에서 수소가 나오긴 하지만 메탄에서 수소를 4분자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4분자를. 메탄 한 분자하고 물하고 반응시켜서 수소를 4분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부산물로 CO2가 생성이 되죠. 이게 좀 안 좋긴 한데. 그래서 한번 반응을 2스텝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스템 리포밍하고 그 다음에 워러가스 시프트 하면은 맥시멈 4당량의 수소를 뽑아낼 수가 있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온도를 올려야 되잖아요. 온도를 촉매를 써야 되죠. 온도를 올리는 걸 친환경 에너지로 만약에 할 수 있으면은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겠죠.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를 만들 수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수소는 그린 수소라고 그러나 블루 하이드로젠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린 수소고, 근데 지금의 대부분의 방법은 이걸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화력 발전이나 이런 걸 쓴단 말이야.
그럼 뭐야? 생성되는 게 친환경적인 수소 연료가 생성이 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화력 발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는 친환경이 아니지. 엄밀하게 말하면 앞에서 CO2를 발생시키는 과정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면 현대 지금 서산인가 거기에 보면은 제철소가 있잖아요. 제철소에서는 용광로에서 철 막 생산할 때 열이 엄청 나오죠. 그 열을 가지고 요걸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죠. 어차피 그 열을 써야 되는 건데 그 열을 수소 생산하는 데 쓰는 거야. 스팀 리포밍, 워터가스 시프트 리액션 하는데. 그러면 이런 거는 뭐예요?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수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저쪽 서해안 쪽에다가 현대에서 엄청나게 큰 공장을 지금 자동차 100만 대에 해당하는 만큼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이미 갖췄고 작년에 완공했나? 그래서 그게 돌아가고 있고 그거를 또 더 크게 짓고 있다고. 그래서 원래는 이런 이제 제철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아파트의 난방이라든가 이런 폐열을 이용해서 여러 군데 쓰는데 지금은 이제 수소가 중요해지니까 수소 생산하는데 그런 열들을 사용을 해요. 여러분이 여기서 나온 워터가스 리액션, 신가스, 피셔 트롭슈 프로세스, 스팀 리포밍, 워터가스 시프트 리액션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이게 각각에 해당하는 반응물과 생성물들이 또는 거기에 적합한 촉매들이 딱딱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중요한 반응이야. 중요한 반응들이에요. 이미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이런 뭐예요? 스팀 리포밍, 워터가스 시프트 리액션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일단은 신가스가 있어야 되고 신가스로부터 메탄이나 신가스가 있어야지 이런 반응들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스팀 리포밍은 천연가스를 갖다가 스팀으로 처리하면은 CO하고 수소가 나오고 CO를 갖다 물하고 한 번 더 반응시키면은 CO2하고 수소가 나오고 그런 반응들을 하는데 니켈 촉매나 또는 이런 합금 촉매를 쓴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반응들이요. 지글러나타 촉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해 놓은 거고. 그럼 이거를 헤테로지니어스 촉매로만 할 수 있냐? 호모지니어스 촉매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호모지니어스 촉매로 하는 게 엄청나게 활성이 좋은 게 나오면은 호모지니어스 공정으로 하는 게 더 프랙티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루테늄 촉매로 할 수가 있는데 루테늄에 이제 BP, 바이피리딜 여기 이제 두 개가 붙어 있고 CL이 두 개가 붙어 있는 옥타이드럴 컴플렉스에서 여기다 CO를 넣어주면은 CL이 떨어져 나오고 CO가 붙어 루테늄에 그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면 이제 또 CL이 또 떨어져 나오고 CO하고 물이 붙어 있는 아쿠아 컴플렉스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CO가 또 들어가면은 물이 빠지고 CO가 두 개가 되죠. 카본이 두 개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OH-가 CO를 갖다 딱 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CO가 OH가 붙은 화물이 되죠. 포믹 애시드가 되죠. 포믹 애시드. 포믹 애시드가 되고 여기에서 CO2가 빠져나와. CO2가 빠져나오고 그러면 뭐요? 하이드라이드가 남겠죠. COH에서 CO2가 빠져나오고 하이드라이드가 남고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를 하이드라이드가 하이드로니움 이온이 들어가면서 H 플러스를 주고 여기는 하이드라이드하고 여기는 프로톤하고 만나서 수소가 생성이 된다. 그렇죠? 수소가 생성이 돼요.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 이 반응에서 이 사이클에서 중요한 건 생성되는 이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생성이 돼요? CO2가 생성이 돼요. CO2. 수소하고 CO2가 만들어지는 반응 앞에서 뭐 있었어요? 여기서 사용한 건 뭐예요? CO를 써서. CO하고 물을 쓰는 거죠. 왜 물이냐면 OH- 쓰고 나중에 여기서 프로톤 쓰잖아. 두 개 합치면 물 하나 집어넣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뭐 이런 촉매 사이클에 의해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죠. 촉매 사이클 이렇게 돌아가면은 결국에는 CO하고 이거 합치면 물이죠, 물. 얘하고 얘가 반응해서 생기는 게 CO2하고 수소 생기는 반응. 알짜이온 반응식을 쓰면 알짜이온 반응식을 쓰면 CO하고 물이 반응해서 CO2하고 수소가 생성되는 반응이죠. 앞에서 본 워터가스 시프트 리액션 요거잖아. 워터가스 시프트 리액션 CO하고 물하고 반응해서 CO2하고 수소 생기는 반응. 이거를 똑같은 걸 여기 있는 앞에 있던 다 반응들을 호모지니어스 촉매를 쓰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아마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해도 될 거예요. 반응 온도가 앞에서는 700도, 1000도, 400도 이렇게 하던 반응을 100도 내지는 100도 이하에서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적게 들겠죠. 열을 좀만 쓰거나 거의 열을 안 쓰고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단점은 이 촉매가 재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재사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여러분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나노 입자 같은 걸 만들고 나노 입자에다 이런 촉매를 붙여요.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또는 나노 입자가 이재범 교수님이 하는 것처럼 자성을 띠는 나노 입자에다가 이런 촉매들을 붙여 반응 막 시킨 다음에 자석을 갖다 대. 촉매들이 일로 쫙 모여. 그럼 반응물 내가 생성물 쫙 뽑아내고 다시 또 반응물 넣고 그리고 딱 자석을 띄워. 얘네들이 또 막 반응해. 이러면 돼.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촉매와 헤테로지니어스 촉매의 장점을 결합한 그런 촉매들을 만드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그럼 좋겠지. 그러니까 반응성은 굉장히 좋은데 나중에 회수할 수 있게. 화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생각해서 할 수가 있잖아. 내가 원하는 걸 다 나노 입자도 만들 수 있고 촉매도 만들 수 있고 그거 갖다 붙이는 기술도 있고 그러면 이제 더 좋은 촉매가 나오는 거예요. 더 환경을 더 보호할 수 있고. 요건 이제 워터가스 시프트 리액션 할 때는 이제 이런 굉장히 고온 고압의 반응기가 있어요. 스테인리스 스틸 밤이라고 그래서 철로 된 아주 두꺼운 반응기에다 넣고 굉장히 고온 고압에서 반응을 하는데 저는 헤테로지니어스 촉매를 쓰면은 훨씬 더 마일드한 조건에서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이 더 좋은 촉매들을 이제 나중에 연구해서 많이 개발해서 친환경적으로 수소도 생산하고 그래서 그 수소를 이용해서 수소 자동차 이런 거 연료로 쓰면은 아주 좋겠죠. 그 수소 자동차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스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연료전지죠. 연료전지. 연료전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요? 연료전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연료전지 쪽으로도 막 지금 대기업들이 뛰어들잖아 지금. 포스코는 옛날에서부터 많이 해가지고 포스코 에너지라고 그래서 회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연료전지 만들고 그걸로 이제 가정에다가 에너지를 전기를 공급한 것까지. 응? 자동차만 쓰는 게 아니라 발전을 하는데 수소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전기를 공급해주고 뭐 그런 걸 옛날부터 투자를 많이 했는데 투자만 하고 별로 이익을 못 냈어요. 그래서 회사가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까지 갔었는데 좋은 기술을 개발하면 이제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나중에. 회사를 가든 연구소를 가든. 좋은 촉매들, 지금은 왜 문제냐면, 거기에 그 촉매로 쓰이는 게 그 수소를 프로톤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수소를 집어넣으면 수소가 프로톤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거기에 쓰이는 촉매가 지금 백금 촉매야. 촉매가 백금이라고. 그 백금이니까 백금을 표면에다가 이렇게 나노 입자로 뿌려가지고 표면적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비싸요, 백금이. 그래서 백금이 비싼 것도 비싸고 첫 번째는 비싸. 그 스택 하나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5천만 원이 5천만 원. 차값이 5천만 원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연료전지만 5천만 원이라고. 그럼 차값이 얼마나 비싸지겠어. 근데 일본 회사에서 도요다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거를 획기적으로 가격을 싸게 만들었단 말이야. 현대에서도 원래는 엄청나게 이제 그걸 가격을 낮춰가지고 8천만 원에 뭐라고 하지 보조금까지 줘서 8천만 원에 팔고 있었는데 세계 최초로 만들었지. 모압이라고 하는 수소 자동차를 현대에서. 도요다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5천만 원에 팔겠다 이런 거야. 자동차를. 수소 자동차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현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거의 1억 하는 자동차를 손해보면서 팔고 있었는데 4천만 원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기술이 없으니까 손해보면서 차를 팔아야 되는 거야. 경쟁에서 자기들이 제일 앞섰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싸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전까지는 대부분 그 연료전지를 만드는 회사가 캐나다 회사들이었는데 아마 캐나다 회사들 다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지금 이제 야심차게 일본 자동차 회사들도 그 전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수소 자동차 이런 쪽으로 뛰어들고 있고 독일 자동차 회사가 BMW나 벤츠가 2030년인가 하여튼 그때부터는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하고 수소 자동차만 만들겠다는 거예요. 경쟁해서 우리가 또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뭐겠어요? 연료전지라고. 연료전지. 그 다음에 또 수소를 얼마나 값싸고 고순도의 수소를 값싸게 만드느냐. 수소 생산하는 능력. 그 다음에 차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왜냐하면 전기를 일종의 전기 자동차인데 수소 자동차도 스택에서 전기를 만든단 말이야. 근데 거기 수소를 넣으면 전기가 나오는 거지.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그 백금 촉매도 값싸게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뭐 멤브레인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화학 소재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화학하는 사람들, 화학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 쪽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촉매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촉매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 살펴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15장인데 15장이 내용이 조금 알기만 하면 너무너무 쉽고 간단하고 유용해.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이걸 깨우치면은 화학을 보는 눈이 달라져. 차원이 달라져. 차원이 레벨이 달라진다고. 이게 뭐냐면 아이솔로볼이라고 하는 15장 다음 시간부터 15장을 볼 건데 이 아이솔로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 아이솔로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같은 아이솔로볼한 관계에 있으면은 그 화학 프래그먼트인데 그 화합물 조각을 다른 아이솔로볼한 걸로 대체할 수 있어요. 호환이 된다는 거, 호환. 아이솔로볼 어떤 게 아이솔로볼한 관계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배우는 거예요. 15장에서. 그거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이번 학기 할게. 그래서 혹시 시간이 남으면은 뭘 할까? 15장. 지금 시간이 진도가 잘 나가고 있는데 시간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남으면은 여러분이 필요한 걸 또 내가 해줄게요. 몰레큘러 오비탈이라든지 그룹 디오리라든지 이렇게 합시다. 질문 있어요? 천천히 해도 돼 이제 우리 많이 해서.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면 끝낼게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